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졌는데 단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주변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재편성되어 환자 이송을 최우선으로 보장했죠. 독일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도로 위에서 사람을 먼저 살리는 나라였어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슈타이너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도시교통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죠. 41년 인생에서 도로와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열정이었습니다. 도로는 질서와 규칙의 상징이며 도시는 효율로 설명되어야 한다 제 철학이었죠. 한국이요? 솔직히 제 연구 목록에서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도로에 철학이 있다고 동료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코웃음 쳤어요. 철학이라니 도로는 그저 기술적 산물일 뿐이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놀라웠습니다. 8차선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죠. 그래봤자 공항에서 보여주기용이겠지. 독일에서 도로는 엄격한 질서입니다. 새벽 3시, 사람 한 명 없는 교차로에서도 빨간불이면 멈춥니다. 신호등이 고장나면 즉시 임시교통경찰이 투입되죠. 시스템이 사람보다 우선인 나라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탄한 아스팔트, 선명한 차선, 눈부신 LED 표지판. 독일보다 나을 게 뭐지? 아직은 특별함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인생을 뒤바꿀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한국 도로는 독일과 달라요. 우리 도로엔 국민 생명선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말에 또 코웃음을 쳤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 강남역, 저녁 7시 30분.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주한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그때 제 눈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아마도 심장마비였을 겁니다. 독일이었다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누군가 119에 전화하고 10분은 기다려야 했겠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던 3명이 즉시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변 신호등이 일제히 변경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골든타임 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주변 신호체계가 재편성되어 구급차 경로를 최우선 확보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인근 경찰관이 휴대용 교통통제기를 들고 나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마치 군인처럼 단호하고 신속했어요. 차량들은 불평 없이 우회했고 보행자들은 자발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구급대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었죠. 독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구조 네트워크군요. 가이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로 위 3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3분 이내에 응급처치와 구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거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나라의 도로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교통 시스템의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둘째 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며 교통체계를 관찰했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저건 뭡니까?
차선 변경 후 뒷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양보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도로 위에서 감사 인사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로는 감정이 아닌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니까요. 놀라운 건 경적 소리였습니다. 아니, 경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왜 경적을 안 울리나요? 혼잡한데도요. 우리는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선 경적 자제가 불문율이죠. 가이드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규칙이 아닌 불문율로 도시가 운영된다고요? 이건 독일의 교통공학 이론과 완전히 상충했습니다. 좌우회전 구조도 충격적이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 많았고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오히려 사고율을 낮춘다고요? 네, 역설적이지만 운전자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가이드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는 통계였어요. 2000년대 초 최하위권에서 현재는 중상위권으로 올라선 그래프를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실이 무료였습니다. 공공시설은 유료가 기본 아닌가요? 가이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시설에 왜 돈을 받아야 하죠?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식당, 심지어 샤워실과 수면실까지 갖춘 시설이 30분마다 있었어요.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도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간이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혈관인 도로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김 박사와 동행했죠. 차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질문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왜 이렇게 직선이 많고 폭이 넓은가요? 산악지형인데도 불구하고요. 김 박사의 대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로는 전시에 전투기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네, 국가 비상시 이 구간은 15분 이내에 전투기 활주로로 전환됩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 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국방 체계의 일부입니다.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비밀 해제된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 특정 구간이 활주로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고 중앙 분리대는 신속하게 제거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도로 아래에는 비상용 항공 유도등과 통신 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죠. 놀랍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로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였던 거죠. 오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관제사가 설명했어요. 이 AI 시스템은 전국 모든 신호등을 관리합니다. 강원도 오지마을의 LED 신호등도 여기서 실시간 제어 가능합니다. 관제 화면에는 전국 25만 개 신호등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단순히 교통량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관제사가 서울의 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 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이라 보행 신호를 12초 더 길게 설정했습니다. AI가 CCTV를 통해 노인 보행자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시간을 더 연장하죠. 독일에서는 모든 구역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제 말에 관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한국이 독일보다 30% 낮습니다. 김 박사가 저녁 식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국가안보, 시민보호, 기술혁신의 상징이죠. 우리에겐 도로가 국민의 생명선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효율성과 질서 중심이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었죠. 루카스 박사님,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도로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넷째 날, 서울 시내 교통 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표면적인 것만이 아닌 그 이면의 철학을 보려 했죠. 새벽 5시, 일부러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교차로에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한적했지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에 맞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마트 어댑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동행한 교통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는 5분 단위로 신호 체계가 자동 조정됩니다. 더 놀라운 건 횡단보도 앞에 작은 센서였습니다. 이건 뭐죠? 노약자 인식 센서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감지되면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죠? AI가 보행 패턴을 분석합니다. 정확도는 97%에 달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서울 중심가의 버스 전용 차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중앙에 위치해 일반 차량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버스 평균 속도가 30% 증가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보여준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울 시민의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에도 있지만 이건 달랐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 음향의 빈도가 달라져 대기 시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로를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모두를 위한 공간이죠.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물리적 구현이었어요. 효율성만이 아니라 포용성, 안전, 배려가 담겨 있었죠. 독일로 돌아가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제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로가 단순히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적 공간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강원도 방향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싶었죠. 중간에 들른 휴게소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교통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은퇴 공무원들입니다. 휴가철마다 자원에서 교통 안내를 하시죠. 가이드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니까요. 한 자원봉사자가 길을 잃은 미국인 가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정성어린 안내로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주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가이드가 가리킨 곳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도로 안전지킴이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방학 때 학생들이 자원해서 교통 안전을 돕는 프로그램이죠.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녹아든 사회적 네트워크였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갑자기 전방의 사고 소식을 알리는 전광판이 나타났습니다. 전방 7km 지점 사고, 우회로 추천역 지도 참고.
놀라운 점은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와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안내한다는 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최적의 우회로를 제안합니다. 이 정보는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동기화되죠. 가이드가 내비게이션 앱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도로 전광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내비게이션은 국가교통정보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민간 기업들도 이 표준을 따르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갑자기 앞 차량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왜인지 보니 도로를 건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신호등도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차들이 자연스럽게 멈춰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로에서의 배려를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교통안전 교육이 필수 과목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제가 찾던 답이. 한국의 도로 문화는 법규와 시스템만이 아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철학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혼란으로 보였던 것들이 실은 고도화된 질서였다는 사실. 규칙이 아닌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질서였죠. 가이드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엔 한국도로 시스템이 독일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요.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학이 다른 겁니다. 독일은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한국은 사람을 중심에 두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북한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가이드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어요. 차가 전망대에 멈췄고 저는 밖으로 나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관통하는 수많은 도로와 교통 시스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혈관 같았습니다. 문득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도로는 국민의 생명선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도로에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독일의 도로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질서와 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한국의 도로는 달랐어요. 그것은 사람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은 영토의 83%의 사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정작 일본은 20%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김 박사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통신망을 생명줄로 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죠.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가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로도, 다리도, 건물도 모두 파괴됐죠.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도로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도 전후 복구 과정을 겪었지만 한국은 더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어요. 폐허에서 세계적인 인프라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철학이 도로에 녹아 있었던 거죠. 루카스 박사님,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북한의 위협, 자연재해, 응급 상황. 그래서 우리 도로는 단순한 규칙보다 사람의 생존을 우선시해요. 서울로 내려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독일로 돌아가 전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한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이라는 것.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저는 이토록 오래 오해하고 있었군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그리고 그 풍경을 관통하는 도로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이 나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을 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독일의 교통 시스템과 비교해 부족한 점을 찾아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로에 정성을 쏟나요? 가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봤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맨손으로 건설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도로 하나에 국민의 안전, 국방, 문화, 배려,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은 한국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가이드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당신이 본 것은 단순한 도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한국인에게 도로는 생명줄이자 자부심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제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처음 그 길을 달렸을 때는 그냥 도로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람을 품은 철학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한국가의 영혼이자 미래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그것은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함부르크 도시교통정책연구소의 대강당에 섰어요. 제 앞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교통 전문가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서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독일의 교통체계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목격한 오토바이 사고와 그 후에 놀라운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어서 한국의 국방형 고속도로 설계,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인 설계입니다. 기술은 인간성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죠.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루카스 박사,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럽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첫째, 골든타임 확보 교통 신호 시스템. 둘째, 전시 활용 가능한 국방형 도로 설계.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는 국민의 생명선이라는 철학의 도입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제 오랜 동료 한스가 던진 것이었어요. 루카스, 왜 그토록 감동받았나? 결국 도로는 도로일 뿐이잖아.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스,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지. 독일은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해.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아. 그것이 나를 감동시켰어. 강연 후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의 정돈된 도로가 보였지만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도로는 효율적이지만 과연 충분히 인간적일까요?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 교통 설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우는 유럽의 미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유럽의 도로에 심고 싶었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가 이미 관심을 보였고 다음 달 베를린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언젠가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도로 위에서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도로가 말해주는 그 나라의 품격을. 한국의 도로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도로 하나에도 국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